한국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며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언어학자의 실험이었는데 단 48시간 만에 한글을 익힌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우젠이라고 합니다. 한국과의 첫 인연은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중국의 경제 발전 자료를 검토하던 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새 분석한 데이터는 분명했죠. 중국은 세계 둘째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만 명의 문맹자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30%를 넘는 곳도 있었어요. 이 사실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높은 문맹률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죠. 창밖으로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번영하는 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어요. 자료를 더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문해율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였어요. 호기심에 논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논문은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그 디자인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 자모 체계는 완전히 익히는데 단 몇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반면 중국 한자는 기본적인 식자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 2000에서 3000자를 알아야 하고 이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 두 나라의 문자 체계와 교육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면 한글의 학습 원리를 중국의 문맹 퇴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회의에서 이 생각을 동료들과 나눴어요. 우리가 한국의 문해,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문맹률 감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특히 선임 연구원 왕 박사는 한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에요. 외국의 시스템을 들여오는 건 우리 정체성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장님을 찾아가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중국의 문맹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성공적인 문해, 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소장님은 관심을 보이셨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예산과 한 달간의 한국 방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행 준비를 하며 한국어 기초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생소한 언어였지만 놀랍게도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조합, 논리적인 구조. 단 이틀 만에 기본 자모를 익혔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발음은 할 수 있었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연구소의 동료인 린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리우, 내 연구가 흥미롭게 들리긴 해. 하지만 조심해. 너무 급진적으로 접근하다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녀의 경고가 당시에는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지 학술적 연구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린 박사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순한 연구조사를 넘어 제 인생과 신념, 나아가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전체가 글자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간판, 광고판, 표지판. 모든 곳에 한글이 가득했죠. 더 놀라운 것은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며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종종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지훈 교수와의 만남은 첫날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글의 역사와 교육학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우젠 선생님,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한글의 역사적 발전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고 인간의 발음 기관을 연구의 자음을 디자인했죠.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500년 전에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으로 문자를 설계했다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의 체계성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모여 단어가 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한국인들은 보통 일주일이면 문자를 완전히 익힐 수 있죠. 한 주만에요? 정말 놀랐네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한자를 익히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자는 아름답고 깊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학습 효율성 면에서는 한글에 비할 수 없죠. 한글의 체계성과 단순함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김 교수는 한국의 문해, 교육 시스템, 한글의 디지털화가 정보 접근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높은 문해율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우젠 선생님, 한글을 직접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험해보면 그 효율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김 교수의 지도 아래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기본 자모를 완전히 익혔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간단한 문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습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연구 기간 동안 한국의 초등학교와 성인 문해 교육센터를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아이들은 간단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센터에서는 주로 고령자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놓쳤죠. 하지만 한글의 쉬운 구조 덕분에 성인 문해 교육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문해 교육센터의 박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중국의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 소수민족 지역의 높은 문맹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중국의 문맹 퇴치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자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같은 체계적인 음소 문자를 기초 교육에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김 교수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중국의 문맹 퇴치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초 교육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실제로 한글의 창제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이런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돌아가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작은 규모로나마 실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큰 논쟁과 도전을 불러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의 경험이 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안고 저는 상하이로 돌아갔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 인터뷰 내용, 직접 경험한 한글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한글의 체계성이 문해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중국의 문맹 퇴치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연구소 동료들에게 첫 발표를 할 때 반응은 예상보다 더 극단적이었어요.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 신선한 접근법이라며 흥미를 보였지만 대다수 선임 연구원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리우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요.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중화 문명의 정수요. 장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땀이 났어요.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자를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맹 인구, 특히 교육 기회가 제한된 농촌 지역이나 소수민족 지역에서 기초 문해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음소 문자 체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이미 비판의 화살은 날아오고 있었죠. 특히 왕 박사는 거의 적대적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소. 한자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철학을 담고 있는 문화적 상징이요. 외국의 방식을 들여오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요.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소장님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중재에 나섰습니다. 리우젠의 제안은 분명 논쟁적이지만 학문적 토론의 가치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계획과 이론적 근거를 보완해 다시 발표해보세요. 회의가 끝난 후 린 박사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언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생각보다 더 거셌네. 이 주제는 단순한 교육 방법론을 넘어 정치적, 문화적 민감성을 건드리고 있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린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학술적 제안이라 생각했던 것이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접근 방식을 제고했어요. 어떻게 하면 보수적인 학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실제 데이터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윈난성 소수민족 지역의 문해, 교육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중국 내에서도 문맹률이 특히 높은 지역 중 하나였죠.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론적 논쟁보다 실제 실험 결과가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소장님을 찾아가 윈난성 현장 연구를 제안했어요. 실제 문맹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결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죠. 소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어요. 대규모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어떻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적 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락을 받은 후 실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간단한 음소 문자 체계를 개발했어요. 중국어의 발음 특성에 맞게 자음과 모음을 재구성하고 성조를 표시할 수 있는 부호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문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만난 김 교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그는 기꺼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주었어요. 리우젠 선생님,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한자 학습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도구로 접근하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2주 후 윈난성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출발 전날 소장님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리우젠, 당신의 연구에 대해 교육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들은 우려를 표했어요. 우리 문화적 가치와 교육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 소규모 연구를 알게 되었을까? 분명 내부 고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건 순전히 학술적 연구고 실험 규모도 매우 작습니다. 게다가 한자를 대체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소장님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민감해졌습니다. 연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결과 발표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도전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문맥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모든 반대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을 안고 윈난성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제 신념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진정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요.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놀랐어요. 전기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는 산간 마을이었고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건물은 낡은 벽돌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마을 지도자 양 씨의 도움으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부분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20대에서 50대 성인들이었어요. 총 3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한자 학습법으로, 두 번째 그룹은 제가 개발한 음소 문자 체계를 활용한 방식으로 문해 교육을 받게 될 거였죠. 첫날 참가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일해야 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몇 글자 배웠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여성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매일 다른 모양의 글자를 수백 개씩 외워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몇 달을 배워도 신문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포기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실험은 6주 과정으로 계획했어요. 첫 주는 기초평가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남은 5주 동안 집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죠. 새로운 음소 문자 체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기호들에 당황했고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으로 제가 쓴 글자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50대 농부 리우 씨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만에 기본 자모를 익히고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한자가 아닌 음소 문자로 표기된 중국어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한자 학습 그룹은 진전이 더뎠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그들은 겨우 10여 개의 기본 한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습 의욕도 음소 문자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죠. 둘째 주부터는 음소 문자를 익힌 그룹에게 한자를 병행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이미 발음을 익힌 상태에서 한자를 배우니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자 옆에 음소 표기를 병기하면 처음 보는 한자도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었고 이것이 기억 정착에 도움이 되었어요. 한자만 보면 막막했는데 발음을 알고 나니 훨씬 접근하기 쉬워요. 글자의 의미와 소리를 연결하니 기억에 더 잘 남아요. 30대 주부 메이 씨의 말이 이 방법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음소 문자를 먼저 배운 그룹은 평균 100개 이상의 한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 전통적 방식의 그룹은 평균 50개 정도의 한자를 배웠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험 셋째 주 지역 교육 담당관이 갑자기 방문했어요. 그는 제 실험에 대해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이 실험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 체계와 다른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제연구소의 공식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문맹 퇴치를 위한 보조 수단을 연구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한자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일단은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제 연구가 상부에 알려졌고 주시받고 있다는 신호였죠. 실험 마지막 주 최종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음소 문자를 병행 학습한 그룹은 평균 200개의 한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그룹은 평균 70개의 한자를 배웠고 단어 수준의 읽기가 가능했어요.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었어요. 음소 문자 그룹은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미 가족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문해력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참가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배운 글쓰기 실력으로 감사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그들이 직접 쓴 글자를 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글을 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적 논란이나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도전은 가치가 있었죠.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실험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문해, 교육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면서도 희망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후 즉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문해, 교육혁신 음소 문자 체계를 활용한 중국 농촌 지역 문맹 퇴치 실험 결과로 정했습니다.
논문에는 윈난성에서의 실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고, 특히 음소 문자 체계가 한자 학습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강조했어요. 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날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반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이 연구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중국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젊은 여성 연구원의 긍정적인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강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국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중 문자 체계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왕 박사의 날카로운 비판에 차분히 대응했어요. 이 방법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보조수단입니다.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음소 문자를 함께 배운 그룹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한자를 익혔습니다. 토론은 예상보다 격렬했고 시간이 부족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리우젠, 당신의 연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또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당신의 논문 출판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왜죠?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인데. 소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당국은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문제가 국가 통합성과 관련된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장님, 이 연구는 수백만 문맹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국내 학술지 대신 국제 저널에 투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것은 타협안이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국제교육학 저널에 투고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큰 규모로 실험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찬반 논쟁이 활발히 일어났어요. 일부 개혁적인 교육자들과 젊은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림 박사가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우젠, 조심해야 해. 당신의 연구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래. 문화 전통을 훼손하고 서구적 가치관을 주입한다는 혐의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한글의 원리를 차용했을 뿐 서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림 박사는 손을 들어 제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사실 관계보다 정치적 해석이 더 중요한 시점이야. 당분간 몸을 낮추고 다른 연구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녀의 충고는 현실적이었지만 따를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희망을 걸고 있었고, 윈난성에서 만난 참가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더 나은 교육 기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다행히 얼마 후 국제저널에서 제 논문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연구가 문해 교육의 혁신적 접근법이라며 높이 평가했어요. 이제 적어도 제 연구가 학문적 검증을 통과했다는 증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논문이 출판되기 일주일 전 교육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저를 베이징 사무실로 소환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교육부 고위관료 장 국장을 만났어요. 리우젠 교수, 당신의 연구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의 문자 체계를 우리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주권과 정체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장 국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음소적 원리를 활용해 우리 언어에 맞는 보조 학습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자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장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공개되면 잘못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당국은 국가문화정책의 혼선을 원치 않아요. 논문 출판을 자발적으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국제저널에 채택된 논문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진실 추구라는 연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장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감수해야 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 자금 지원 중단, 심지어 연구소 내 지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소장님과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젠,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대가는 클 것입니다. 연구소로서도 당신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물러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밀어붙이면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연구자로서 진실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수백만 문맹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제 개인적 안위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죠. 저는 논문 철회 요청을 거부하고 출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논문이 국제교육학 저널에 출판된 다음 날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쳤어요.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소장님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제 논문이 펼쳐져 있었고 온라인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띄워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국내 언론은 아직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해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중국 학자의 혁신적 문맹 퇴치 방안, 문화 전통과 교육 혁신 사이의 갈등. 이런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걱정과 동시에 약간의 자부심도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공문 한 장을 내밀었어요. 교육부에서 당신의 연구 자금을 동결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식적인 학술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소에 폐를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리우젠,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학자로서 진실과 원칙을 지킨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연구실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을 제안합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논의하죠.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어요. 연구실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림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이 연구의 가치가 인정받을 거야. 연구소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폰이 울렸어요. 한국의 김지훈 교수였습니다. 리우젠 선생님, 논문 잘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혹시 서울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신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임시 망명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 기회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상하이를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위챗과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였어요. 일부 진보적인 교육자들, 문맹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젊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특히 윈난성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감동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리우젠 교수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 교수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어요. 잠시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베이징에서 온 교육부 고위 관리자 중 한 명인 천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상세히 읽었다며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했어요. 리우젠 교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문맹 퇴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솔직한 태도에 놀랐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직접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모든 고위관리가 당신의 연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 방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소장님도 잠시 들러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리우젠, 당신은 진정한 학자입니다. 진실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소장님의 말씀에서 진심 어린 지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푸동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마치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연구와 신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싸우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제 연구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리우젠 선생님. 당신의 용기 있는 연구가 여기서 계속될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고국을 떠났지만 제 연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연구 결과가 중국으로 돌아가 수백만 문맹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언어학과 내에 작은 연구실이 제게 배정되었고 김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어 강좌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학문적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어요. 하지만 김 교수와 학과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울대에서 제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어요. 이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문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중국어의 성조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음소 문자 체계를 설계했어요. 이것은 중국어 화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소식도 계속 들려왔어요. 제 논문이 해외 언론과 학계에서 계속 주목받으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린 박사로부터 온 이메일에 따르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제 연구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베이징의 한 교육연구소에서 당신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조용히 진행 중이래.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과가 좋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이 소식은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제 연구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객원 연구원 자격으로 6개월이 지났을 때 한국교육부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문해 교육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중국에서도 공식 대표단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컸어요. 너무 도전적인 내용을 발표하면 중국 대표단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연구의 핵심 가치가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되 정치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컨퍼런스 당일 대강당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중국 교육부 대표단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몇 달 전 저를 찾아왔던 천 부국장의 모습도 있었어요. 발표는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윈난성에서의 실험 과정과 결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중국어용 음소 문자 체계의 개발 그리고 이 방법이 특히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에서 문맹 퇴치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은 침묵을 지켰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리셉션 장소에서 천 부국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리우젠 교수. 사실 귀국을 고려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최근 중앙정부에서 문맹 퇴치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연구가 참고 자료로 검토되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말에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돌아가도 안전할까요? 모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 내 개혁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연구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 교수와 이 제안에 대해 상의했어요. 그는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죠.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했어요. 이 연구가 실제로 중국의 문맹 퇴치에 기여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김 교수와 연구팀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역사적 문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정신이 리우젠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다시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김 교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제 연구의 근본 정신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함께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지든 수백만 문맹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 사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커다란 배움과 성장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시간이 왔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청부국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공식적인 환영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귀국 후 당분간은 정부 연구기관이 아닌 새로 설립된 민간교육혁신센터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곳은 반관방적 성격이라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짐을 풀고 다음 날 바로 교육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 위치한 이 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교육연구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개혁 성향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센터 책임자 조 소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센터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특히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제 연구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중국 전역의 다양한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윈난성과 같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모국어와 표준 중국어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어요. 이 간극을 좁히는데 음소 문자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간의 준비 후 교육부의 비공식적 지원으로 대규모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중국 서부와 남부의 5개 성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3달 과정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어요. 프로젝트 중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동적인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노년층 참가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70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만 찍어왔는데 이제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600개 이상의 한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도 향상되어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영 TV 방송에서 우리의 실험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함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천 부국장의 확인으로 이것이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위층에서도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문해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요.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3주간 우리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참가자들의 변화 과정을 촬영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사회적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 문맹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실험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몇 주 후 공식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교육부 고위 관리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전에 제 연구를 강하게 반대했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문을 열었어요. 리우젠 교수, 우리는 당신의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실제 성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론을 국가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한자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서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단계로 국가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을 중심으로요. 리우젠 교수께서 이 프로젝트의 학술 자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큰 승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천 부국장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결국 진실과 증거가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국가 시범 사업이 5개 성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이름은 포용적 문해 교육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이름이나 한글의 원리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핵심에는 제가 연구해온 방법론이 담겨 있었어요. 프로젝트 공식 출범식에 참석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시범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처음 윈난성에서 만났던 참가자 몇 명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역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의 자부심을 느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같이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취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첫 해가 끝날 무렵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시범 지역에서 문맹률이 30% 감소했고 참가자의 80%가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던 시절 김 교수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은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오해와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배움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윈난성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3년 전 첫 실험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해 교육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읽고 쓰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글을 배운 후로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져왔던 부끄러움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변화였어요. 문자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과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낍니다. 때로는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 배웠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문에 교육센터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움은 특권이 아닌 권리다. 그 간단한 문장 속에 제 모든 신념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